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보증기금 자소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에 영상 하단 설명란 더보기란 클릭해보시면 자소서, 면접 비포노트 신청해 주실 수 있는 URL 주소가 있으니까요. 거기 가셔서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후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설명 자료는 합격약국 웹사이트 www.pespam.co.kr 취보 꿀팁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소서 진단과 첨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역시 합격약국에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항목 해설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작성 전 주의사항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제목을 여러분들 반드시 달 필요가 있습니다. 글자 수가 1000자나 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피로도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소제목을 작성하시고요. 묻고 있는 항목이 지금 뭐 2가지 정도로 각 항목마다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락 구분을 좀 하셔서 소제목을 2개, 그래서 단락도 2개 이렇게 구성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2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묻는 순서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읽는 사람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 1000자를 과연 어떻게 채워야 할까 압박이 주어지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경험을 실컷 가감 없이 구체적으로 풀어내도록 배려한 것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꾹꾹 눌러 담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문항에서 묻고 있는 내용은 기술보증기금의 인재상은 이공계, 상경계 법학적 직무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이다. 이 중 본인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 가지를 선택하고 첫 번째로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해 기울였던 본인의 노력, 두 번째로 직무 역량을 활용해서 성과를 얻었던 대표적인 경험 사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직무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위주로 설명드리는 건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직무인데요. 이 직무 뭐 하는 직무냐? 찾아보니 기술평가 모형 KTRS를 활용해서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분석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보증을 지원한다. 그래서 실제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평가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해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평가란 대상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금액이나 등급이나 의견 등으로 평가해서 결국 이걸 가지고 가치 판단 후에 투자 금액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무언가를 팔았을 때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 직무 설명서에 다 자세히 꼼꼼히 나와 있고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시고 접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공계, 상경계 법학적 직무 이거 왜 요구를 하는 거냐. 이공계 같은 경우는 기업의 기술을 전문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이공계적 지식이 필요하다. 상경계는 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법학은 기업의 재기와 회생을 돕고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기에 법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완벽히 이해가 끝나셨다면 이제 어울리는 경험을 발라내 보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기울였던 본인의 노력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본인의 이 전공 분야에 따라서 인재상에 부합하는 분야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공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여되었던 프로젝트 중심으로 기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재, 제조, 측정, 가공, 개발 혹은 연구, 실험 혹은 전공과 관련된 전문성 함양 등 실제 액션 위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 위주로 쓰시는 게 가장 우선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경 같은 경우는 기업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 가치를 판단해 봤거나 기업을 평가해 본 일이 있다거나 산업, 경영, 영업, 재무 등의 위험도를 내가 나름대로 분석해 봤다거나 혹은 프로젝트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해 봤다거나 혹은 금융 전반에 대한 회계, 재무, 지식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법학 관련된 분야라면 채권 회수나 특허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산업재산권, 특허나 실용신안, 그리고 저작권, 지식재산, 노하우, 민원 해결,
승인 심사, 뭐 법인 설립 등등 법적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액션이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사실 액션이 많지는 못한 부분일 거기 때문에 케이스 분석을 열심히 해봤다. 그리고 뭐 관련 논문을 써봤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전문성을 함양했던 단계를 쓰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장 우선 해야 되는 경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 액션으로서 참여했고 활동했던 것 위주로 쓰시면 됩니다. 거기에 소스로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관련 자격증도 땄고 어떤 분야의 학습을 집중적으로 수행을 했다. 이렇게 앉아서 공부했던 내용들도 곁다리로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직무 역량을 활용해서 성과를 얻었던 대표적인 경험 사례를 묻고 있고요. 여기에 과연 이제 뭐를 써야 될까? 이 부분이 이제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컷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식, 기술, 태도, 결국 이것도 직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역량을 길렀던, 그걸 가지고 실제로 성과를 거두어냈던 스토리를 쓰셔야 되는 건데, 저는 이 스토리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글자 수가 1000자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단순히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를 활용해서 성과를 아름답게 거두었다는 스토리로만 가게 되면 글자 수를 다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게 좀 변별력을 가지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이 사람의 노력 과정이 좀 뚜렷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물이 등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극복해내면서 내가 비록 힘들었지만 이런 극복 과정을 통해서까지 지식이나 기술 태도들을 함양해 와서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와주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융합형 인재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융합형 인재가 무엇이냐? 사실 떼놓고 보면 지금 상경, 이공, 법학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만 골라서 써라 라고는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원하는 인재라는 건 융합형 인재라는 거예요. 분야를 가리지 않고 혹은 분야를 섞어서 혼합해서 새로운 성과물을 창출해내는 인재가 융합형 인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좀 차별화된 자소서를 완성하고 싶다면, 변별력을 높이고 싶다면 융합형 인재다운 노력 과정이 반드시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내가 이공계로서 기술과 관련된 연구 혹은 무언가 제품을 만들어냈던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했어요. 그래서 기술 제안을 하더라도 상대방 회사가 우리 기술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일단 첫 번째로 돈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돈을 거두어들이는, 매출 실적을 거두어들이는 어떤 포트폴리오도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선 우리 기술이 필요한 거다라는 논리를 완성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업성을 평가해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기술을 당신네들이 도입하게 되었을 때 이런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을 예측해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마케팅이나 홍보를 직접, 나는 그냥 기술만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으나 실제로 마케팅을 해야만 했다. 홍보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거두었다. 라고까지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내가 시제품을 양산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었는데 당연히 제품의 디자인도 중요할 테니까 내가 기존에는 전혀 해보지 않았지만 디자인 공부를 따로 해봤다. 마케팅 공부를 따로 해봤다. 그것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스토리, 융합형 인재로서 갖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다음으로 경영학을 내가 전공을 했어요. 경영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 컨설팅을 하려고 해도 그 회사에 다루고 있는 제품에 대한 특성들을 모두 이해하기에 내면에 있는 이것이 인공지능, AI 혹은 무슨 특별한 제조기술, 어떠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인지 내가 전문가 수준으로 지식 수준을 향상시켰다. 이런 거 아주 좋고요. 경영학도로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AI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망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섭렵을 했다. 이런 거 아주 괜찮습니다. 자, 법학을 하신 분들은 소송 케이스를 내가 분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소송 문제를 다루려면 회사와 회사 간의 이해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재무 상태 등 돈과 얽혀있는 문제들을 알려면 재무 상태를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을 가졌어야겠죠. 또는 기술과 관련된 소송 문제였다면 각 기술의 특성, 히스토리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학습이 추가적으로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에 성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제시될 수 있다면 아주 좋다. 그리고 이제 성과를 이야기하실 때도 성과가 단순히 뭐 몇 등이다, 1등이었다, 뭐 30%를 늘렸다 이러한 수치 말고도 여러분들이 경영학도였는데 기술을 제안했다, 컨설팅을 수주받았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뭐 나머지 20이나 법학도 마찬가지 이런 스토리가 오더라도 성과물로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끝으로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쓰셔야 되는 건 세 번째 단락에 이런 걸 쓰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로 그냥 끝내버리시면 안 되고 결국 이런 것이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며 나는 이런 부분들을 입사 후에 적용 발전 기여시키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역량이라면 이런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확신한다. 이렇게 쓰셔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소제목으로 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기여하는 걸 여기에 첫 문장으로 올려라. 입사 후 포부, 지원 동기 여기에서 풀어내는 항목이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상 얘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인재상에 내가 부합하는 사람이기에 이 회사와 잘 어울린다. 이런 인재상을 내가 갖추고 있기에 앞으로 이런 비전들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분량 조절과 관련해서 요거는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워. 뭐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라면 일단 첫 번째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한 본인의 노력 과정 이거를 한 3 정도 그리고 뒤에 어쨌든 경험 사례를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성공 스토리 이런 것을 7 정도로 안배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작성법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그런 겁니다. 저 C라는 역량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달성해 내도록 하겠다. 그거 하기 위해서 나는 온 사람입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저는 A, B, C 등 다양한 노력 과정을 펼쳤는데요. 특히나 C라는 역량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힘든 과정도 있었지요. 하지만 어떻게든 극복해냈고 이 과정 중에서 내가 융합형 인재다운 태도를 발휘해서 결국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입사 후 어떤 분야에 있어서 보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언가를 달성해내겠습니다. 혹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어떨까?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틀은 얼마든지 여러분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번 항목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 본인이 소속된 집단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활동.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활동의 성격과 본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의 참여가 돋보였던 대표적인 경험 사례를 제시해라. 두 번째, 본인의 참여가 집단의 공동 목표 달성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딱 보더라도 이건 협업 과정을 묻고 있죠. 그래서 집단 내에서의 협업. 구체적으로는 협업의 가치를 내가 여기서 느꼈어야 하고요. 조직 내에서 나의 역할과 기여 방안에 대한 나름의 깨달음과 자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풀어내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나의 역할은 제가 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의 역할이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것은 저만의 지론이긴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역할들을 취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캐릭터를 설정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구체적인 액션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해봤던 적이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리더라면 응당 공동의 성과 달성을 위해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도 해야 되고요. 중간 과정 관리를 통해서 일의 진행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이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수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구성원들의 사이가 저하되지 않도록 의지를 북돋는 역할들을 주로 수행하는 게 리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조력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리더가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옆에서 돕고 구체적인 액션으로 돕고 각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비록 리더는 아니지만 든든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분위기 메이커로서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냈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는 것 역시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저는 중재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직 내에서.
소통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독려하는 한편 리더에게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의 목표 달성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인 거죠. 특히나 구성원 간의 충돌이나 대립이 발생했을 때, 이 갈등 사례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측의 합의를 도와 팀워크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다.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일단 캐릭터를 정해놓고 머릿속으로 한번 어울리는 경험들을 추려내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장애물의 등장은 필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문을 읽어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활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잘하고 있던 것,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냥 열정을 가지고 수행했었다라는 스토리로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 수가 천자잖아요. 이 천자의 여러분들이 경험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위기 극복 과정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항에 나온 이야기 중에 본인의 참여가 돋보였던 이라고 쓰고 위기를 극복했던 이라고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앞서 말씀드렸던 리더나 조력자, 중재자로서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내가 팀원과의 갈등을 해결했기 때문에, 구성원 이탈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해결시키고 문제점을 제거한 끝에 결국 공동의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었다 라는 부분들을 좀 써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돋보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 대단한 혹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한 사례를 묻고 있는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좋을 수는 있으나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를 매번 낼 수 있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읽는 사람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되는 건 내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기질을 발휘했다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묵묵히 해내는, 끝까지 해내는, 적극적으로 해내는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사례를 쓰셔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돋보이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작성법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소제목 혹은 첫 문장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어떤 역량으로 달성해낸 어떤 성과 이렇게 던져두고 이제 스토리로 넘어가야 되겠죠. 배경 설명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목적, 어떤 구성원이 모인 활동의 성격을 물어보니까 이런 조직이었고요. 그 안에서 특히나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애물도 발생했었죠. 그래서 고생했었지만 구체적인 나의 액션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까지 거둘 수 있었고요.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 중요하죠. 나의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혹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이 구성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인지 나는 이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저는 문제없이 달성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기대합니다. 자신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제가 그냥 스킵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이요. 때에 따라서는 나의 희생도 불사하는 태도 이런 거 들어가주면 아주 좋죠. 조직 내에서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해냈다. 이것이 왜 좋냐면 나 하나가 희생해서 조직의 공으로 돌아간다면 처음에는 그냥 나 혼자 고생하는 걸로 자포자기하고 있었지만 성과물을 보니 조직이 인정받으면 나도 인정받는 거잖아요. 다 돌아오더라 라는 스토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으로 써내려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복하고 희생하는 과정에서 더욱 조직력은 강화됐고 결속력도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나는 몸소 체험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는 어떤 일부분 나의 희생도 필요하고 나의 어떤 적극적인 액션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훈들이 나와준다면 이 문항에서 묻고 있는 답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은 본인이 설정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원칙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원칙을 정한 이유에 대해 기술해달라. 두 번째는 원칙을 지키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원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관인가 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방향성을 한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묻고 있는 원칙이라는 건 규정이나 규범, 법규, 규칙 등 깨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나만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흔들려서 수정시켰다, 변경시켰다, 원칙을 지키기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 이런 소재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첫 번째 묻고 있는 그 원칙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성장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형성 계기에 대해서 언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린 시절에 내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원칙이 정해지게 된 에피소드가 있었어. 혹은 내가 그때 당시에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훈이 생겨난 거야. 예를 들면, 자, 납기를 지키지 않아서 커다란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 납기를 준수하고자 마음먹었다. 그것이 약속이니까. 자, 두 번째, 금전 거래에 있어서 갚는 날짜를 반드시 지킨다는 나만의 원칙이 생겼다. 왜? 돈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친구랑 틀어진 적이 있었거든. 이런 실패 사례 얘기할 수 있겠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자고 마음먹었다. 왜? 어린 시절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원칙이 정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기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도 소재를 고르시는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여러분들은 돈과 시간,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돈과 시간에 얽혀있는 문제와 관련해 나만의 원칙이 있나? 라는 부분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묻고 있는 그 원칙을 지키기 어려웠던 경험,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겠죠. 상황 설명을 충분히 좀 풀어주셔야 돼요. 어차피 천자나 되니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원칙이 지키기 힘들었던 상황 자체가 객관적으로 납득이 돼야 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흔들렸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충분한 배경 설명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 역할이 이거 말고도 공공의 이익을 지켜내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는 공공의 이익을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자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 처리를 후순위로 미뤄뒀고 그 끝에 결국 납기를 지켜낼 수 있었다. 이런 소재에 올 수 있죠. 그리고 관행이나 관습 나올 수 있습니다. 관행이나 관습으로 인해서 공금 유용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 속에 내가 휘말렸는데 그때 당시에 나의 원칙을 발휘해서 공금을 지켜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학연이나 지연, 혈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한테 무리한 요구가 왔었지만 나만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냈다. 결국 지켜내야 하는 가치, 법규나 준수, 원칙, 내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지켜내고야 말았다라는 스토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극복을 위한 과정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칙이 깨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울인 노력 과정들이 디테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는 책임감, 이와 관련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 시간 외에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도왔다. 이런 거. 당장 내가 공금을 유용시켜서 그 사람을 도울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른 대안들을 내가 제시하고 싶어서 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을 나서서 찾았다. 혹은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할 만한 다른 대안들을 내가 제시를 했다. 적극적으로. 안 돼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도왔다. 원칙이 깨져서는 안 되는 이유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켰다. 만약 원칙이 깨지게 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일에 대한 문제 상황도 내가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이해까지 시켰다. 이런 것들이 모두 극복 과정으로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재를 그런 부분에서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문제 상황이 반복되는 원인과 주요 쟁점이 무엇이었느냐. 1의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본인이 노력, 그 결과, 이걸 쓰는 항목이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겁니다. 내가 집단에 소속되기 이전부터 내려오던 고질적인 병폐가 있었다. 악습이 있었다. 관행이 있었다. 관습이 있었다. 혹은 집단을 내가 이루고, 주도적으로 이루고 일을 펼쳐나가는 과정 중에 끊임없이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더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동아리원들이 주기적으로 대량 이탈을 하는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었다거나 행사를 기획하는데 매년 할 때마다 일처리 방식이 비효율적으로 굳어져 왔다. 그리고 신입생들한테 특히나 무리한 요구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다. 항상. 역시나 시간이나 돈이 항상 오바됐기 때문에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반드시 바꿔내야만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써내려가실 수 있겠죠? 이런 소재들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저는 요거라고 봐요. 핵심은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분석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나의 구체적 액션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역시나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나만의 노력 과정들이 들어가야 한다. 이거 실컷 풀어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액션부터 구체적으로 쓰세요. 예를 들면 설문조사 했습니다. 토의 토론 거쳤습니다. 과거 데이터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대충 생각해서 그럴 거다라는 추측성 발언 말고, 이런 표현 말고 구체적으로 원인을 알기 위해 액션을 취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액션도 역시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설문조사, 토의 토론, 과거 데이터 분석, 추가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외부와의 협업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러 다니고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 충분히 풀어내셔야 되고, 세 번째로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노력 과정도 들어가주면 더 좋다. 계획 수립했고 실시간 정보 공유했고 투명하게 예산을 공개했고 주기적으로 피드백했고 공개적인 토의를 거쳤고 개개인의 면담을 진행했고 반복적인 설득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때 이후로 그런 액션들을 거친 끝에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써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하다 보면 만약에 관행이나 관습을 바꿔내는 과정 속에는 저는 반드시 이것이 성공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실망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결과가 반드시 아름다울 필요는 없어요. 내부적인 반발 같은 게 당장은 존재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얻어낸 것이 뚜렷한 어떤 수치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을 천천히 바꾸어냈고 새로운 문화를 천천히 긍정적으로 변화시켜냈고 그래서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나중에는 결국 듣게 되는 그런 스토리도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 결론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문제 상황을 위해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이 인사이트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조직 내에서의 나의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문제 해결을 위해 과연 나는 구성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할까? 이 교훈이 들어가야 되고 소제목을 쓰게 된다면 여기서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항목은 기술보증기금의 핵심 가치는 공정혁신 협력입니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고, 첫 번째,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달라. 두 번째, 선택한 핵심 가치 제고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느냐, 본인의 차별화된 방안을 제시해달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5번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인사이트를 듬뿍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읽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네요. 아무튼 여기서 나오고 있는 핵심 가치 어떤 특성이냐, 자, 공정이라 함은 청렴하고 균형감 있는 마음, 높은 전문성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서 결국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그런 태도. 자, 혁신이란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열정을 바탕으로 국민 중심의 혁신을 추진해서 기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한다. 협력이란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해서 동반 성장과 상생을 실현한다. 이런 가치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그래서 기보가 하고 싶은 건 공정한 업무 처리와 끊임없는 혁신을 거쳐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그런 가치를,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는 형님들이죠, 기보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여기부터 막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세요. 현재 중소벤처기업이 처한 환경, 어려움, 이런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라는 흐름으로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쓰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묻어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선택한 핵심 가치 제고를 위해서 과연 기술보증기금이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느냐, 본인만의 차별화된 방안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많지만 그걸 차마 이 방송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은 여러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대신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부분들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공정이 왜 필요하냐? 안 쓰겠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예를 들어 2014년도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건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정을 요구한다는 예시입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부정하게 발급을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술보증기금 직원이 구속됐다. 기술보증제도를 악용해서 공적 자금을 융통을 시켰던 것을 낼름 횡령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일부 커미션을 먹었던 사건.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보증기금 직원으로서 이 윤리의식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혁신 지금 시점에서 왜 필요할까요? 자, 비대면 원격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죠. 제가 일단 헛소리 하는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신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존 대면 영업 방식이 도태되고 있어요. 판로 개척을 위한 비대면 영업 기회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내 소비는 위축되고 있고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서 인력 운영 방식의 혼란과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이나 벤처는 기존에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물류나 유통은 이미 마비가 되었고 신규 서비스나 플랫폼에 따른 정부 규제가 관건으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혁신이 왜 필요한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까? 기술보증기금 입장에서 이런 지원들, 이런 도움들, 이런 교육들, 이런 컨설팅 등을 해주면 좋겠다. 비대면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생산, 물류, 유통, 인력 운영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이나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화 및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전략, 온오프라인 통합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오프라인 매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어떤 아이디어, 원가 절감을 위한 자동화 로봇이나 사무 로봇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아이디어, 원격 근무 도입과 확산에 따른 화상회의나 클라우드, 협업 툴, 안면인식 등의 원격 기술 인프라를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해서 탄력적인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보가 앞장서면 좋지 않을까. 자, 협력도 필요한 거 맞습니다. 협력 왜 필요할까? 지역 내 소비 위축되고 있고요.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서 인력 운영 방식이 혼란들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특히나 클 거예요. 그거 말고도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GVC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대요. GVC 뭐냐? 글로벌 밸류체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까지는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의 공장을 가지고 단가가 낮은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공장을 세우고 분업화를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짠 하고 세계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딱 끌어 모아가지고 부품들을 모아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딱 수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런 무역 수출길이 막혔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안정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자국 중심의 무역 제도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세우더라도 한국 기업이면 한국에 공장 세우고 어쩔 수 없으니까 미국 기업도 미국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내고, 그런데 그거는 역시나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니어쇼어링이라고 해서 완전 불안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단 피하고, 미국은 아니더라도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미국에 공장을 세우지 않더라도 가성비가 뛰어난 데에 그나마 공장을 세우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보다가 어디가 나오는 거죠? 이제 한국이 나오는 거죠. 그런 가능성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한테 열려 있어요. 이럴 때에, 이런 시국에 지금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 저의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대기업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나 다른 데 이제 공장을 세워두고 제품들을 생산해 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의 안정적인 생산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반도체만 하더라도 일본하고 지금 무역 굉장히 틀어졌기 때문에 수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수로 돌렸죠.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한테 엄청난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기보가 나서서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기업에게 빠르게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한테 빠르게 제한시키는 겁니다. 공장 찾고 계세요? 생산자 찾고 계시나요? 자, 한국에 우수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좀 더 디테일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추가적으로 협력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는 건 사회적 책임, 사회적 역할,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지금 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대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미 기부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많겠죠. 여기에 조금 더 하나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이런 것까지 해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서술도 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 판단에 어떤 것이 차별화된 이야기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혁신이나 협력, 요 둘 중에서 잡아내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을 해 나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정말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이야기를 못 드리는 저의 불편한 심정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기술보증기금 빠르게 써 내려가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